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최근 진보 정당사 민주노동당에서 오늘까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올해 2019년은 한국 최초의 대중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등장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 민주노동당 등장 이후에 여러 진보 정당들이 있었고요. 현재도 여러 많이 알고 계시는 진보정당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진보정당들의 변화 그리고 실천, 사상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훈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에 발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식 노동제한대 기자분이십니다. 네, 주제와 딱 걸맞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오늘까지 진보정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과 그리고 진보정당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들,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들을 해오셨던 분이시고요. 민주노동당이 처음 생겨나고 그 속에서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발제자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가 얘기를 했듯이 8월 29일이면 그 민주노동당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창당 대회는 2000년 1월에 했는데 사실 99년 8월이 뭐 거의 그 실질적인 창당 대회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명도 그때 이미 민주노동당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죠. 굉장히 치열한 논쟁 끝에 민주노동당을 택합니다. 단지 그냥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고 이제 노동당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했던 거죠. 민주노동당은 한국에서 최초의 이 대중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이전에도 여러 진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는 조봉암 씨가 이끌던 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 정당은 자신들의 이념은 사회민주주의로 그 표방을 했지만 그런 농민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의 기반을 둔 이 노동자 정당이라는 의미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민중당이 있었는데 이 민중당은 주로 지식인들이 주도하던 그런 당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중적 노동자 정당,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자 정당은 이 민주노동당이 처음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한국은 87년 이래로 두 주류 정당이 지배하는 양당 체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지금 자유한국당이라 불리는 곳과 오늘날 민주당으로 불리는 이 두 당이 제도 정치, 공식 정치를 지배해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기반해서 특히 이 부르주아 야당,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됐지만 이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노동계 정당을 건설한다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이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적 대표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전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민주노동당의 등장 계기는 크게 한 4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996년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전개됐던 민주노총의 파업이었습니다.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이었고 최대 38만 명까지 참여했던 파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업 못지않게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97년 IMF 경제공황이었습니다. 그리고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데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직전에 등장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죠. 이 민주당 정부들이 개혁을 약속하고 당선했지만 집권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개혁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그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배경이 됐던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 부활한 이 저항운동들이 또 민주노동당의 등장과 성장의 자양분이 됩니다. 당시에는
호텔, 롯데나 사회보험 노조 같은 노동조합의 파업들이 있었고, 또 국민주택은행 파업이 있었고, 이런 어떤 노동자 투쟁이 한편으로는 전개화됐고, 다른 한편에는 이 주한미군의 범죄와 이 살인사건에 대한 어떤 광범한 반감에 기초한 정치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 투쟁과 정치운동이 또한 이 대중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이 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이죠. 이 민주노동당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과거의 진보정당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당의 사회적 구성과 기반이었습니다. 이 당의 사회적 기반이라고 했을 때는 당의 지지 기반이 어디냐, 자본가냐, 중간계급이냐, 노동계급이냐, 그 당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업들로부터 나오느냐, 노동조합으로부터 나오느냐, 그 다음에 그 당의 투표는 주택이 어디에서 표를 얻느냐, 다시 말해서 노동자 계급 지구에서부터 주택의 표를 얻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얻느냐, 이런 등등을 놓고서 이제 사회적 기반이라는 걸 분석을 하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 정당, 특히 이제 조직 노동 계급의 지지에 기초한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당명도 이 노동이 들어갔던 겁니다. 당시 99년 8월 이 창당 발기인대회 때 굉장히 여러 시간 동안 이 당명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특히 이 한편에서는 노동적 지도자들이나 좌파들은 노동이 당명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에, 이 민중주의자들은 당명에 진보나 통일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의 경론 끝에 최종 표결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명에 이제 노동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건 당시에 이제 노동자 운동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점을 반영한 그런 어떤 그 투표 결과였던 거죠. 이런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건설한 어떤 뭐 역사적이거나 국제적인 선례들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영국 노동당도 그런 경우에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브라질 노동자당도 그런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노동자 정당이라고 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통제를 받는 그런 종류의 노동자 정당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에 기반을 둔 그런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정치적 표현이 되는 건데, 바로 그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존재 조건, 다시 말해서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착취의 조건을 두고 끊임없이 협상을 한다는 바로 그들의 어떤 존재 조건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표현인 이 당도 혁명적이기보다는 개혁주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급진적이긴 했지만 혁명적이지는 않는 그런 종류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주노동당은 이 당의 핵심 지도부는 일단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강령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당 지도자들은 이 의회민주주의가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다시 말해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계급 조직의 지원을 받는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다시 말해서 97년 그 노동자 파업이라든가 또는 2000년 들어서 반신자유주의 운동, 반전운동에 기반을 해서 아래로부터 이 대중운동을 출발점을 해서 건설은 됐기 때문에 초기의 민주노동당은 오늘날 정의당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인 모습을 띠긴 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사그라들면서는 결국은 이제 그 개혁주의 노선에 많이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어쨌든 민주노동당은 바로 이 건재했던 노동자 운동이나 이 대중의 급진화 덕분에 2004년이면 이제 창당 4년째 했는데 2004년 4월 총선에서 10석을 확보합니다. 뭐 거의 정치적 돌풍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열린우리당, 지금의 이제 민주당입니다. 이 나라는 뭐 하여튼 정당의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계속 그런데 어쨌든 그냥 편하게 제가
저희가 원래 가장 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하고 이제 신한국당 이런 건데 이 두 정당들이 그래 이름만 바꾼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열린우리당도 민주당의 그 과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 2004년 총선에서 이 열린우리당이 50%를 획득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노동자 대중에게 더 강렬했던 뉴스는 바로 이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다는, 그리고 지지율이 거의 10%에 가깝게 13%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거는 바로 당시 바로 직전에 총선 직전에 이 한국당이 주도를 해서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을 탄핵을 했습니다. 2004년 3월에 탄핵을 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역사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이들은 시도했는데 다만 그때 탄핵은 대중의 엄청난 반발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4월 총선 직전에 3월에 한 25만 명 정도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한국당의 반동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던 거죠.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대중의 이데올로기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이렇게 조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투표를 했고 그 덕분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넘는 걸로 일대 도약을 했던 거죠. 그러나 민주노동당도 앞서 얘기했듯이 운동이 가라앉으면 그 당의 어떤 본격적으로 개혁주의적 특징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사실 민주노동당도 대략 한 2006년에서 2007년 이 사이에 운동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 당도 굉장히 날카롭게 우경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은 원래 부유세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트레이드 마크는 부유세인데, 다시 말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 돈을 가지고서 복지를 이루자, 이런 것이 그들의 핵심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략 한 2006년에서 2007년으로 가면은 이 부유세는 이 정규직 양보론인 사회연대 전략이나 중소기업 육성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급 간 재분배를 하자 해서 이제는 노동계급 내에서 재분배를 하자는 쪽으로 상당히 온건화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내놓죠. 물론 이제 당시에 그 민주노동당 안에 있었던 당내 좌파들,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가 반대를 하면서 공식적인 채택은 막았지만 실제 당 지도자들은 그 방향으로 행해서 급속하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좌파적인 정당이었다. 오늘날 정의당은 왜 그 정도가 안 될까? 정의당은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오늘날 정의당이 내놓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이 민주노동당의 후기의 정책이 원조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인적으로도 상당한 어떤 연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민주노동당이 상대적으로 좌파적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개혁주의 정당이라는 점을 이 운동이 침잠해지는 어떤 그 시기에는 굉장히 잘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대선에서 3%를 득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당내 갈등이 폭발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을 기대하고서 5%, 6% 못 얻었다는 이유로 그 지도부가 사퇴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이 당이 얼마만큼 선거에 헌신한 정당인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후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선거를 치렀던 사회 세력의 관계, 계급 투쟁 세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줬고, 그 시기에는 이미 노무현 정부가 워낙 개혁을 배신을 해가지고 대중의 어떤 환멸이 엄청났고, 그래서 과거에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상대적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기권하고 반면에 우파는 표를 결집하는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저조한 득표를 이유로 민주노동당 안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마침내 지도부가 사퇴하고 심상정 비대위 체제가 등장합니다. 심상정이란 이름을 아시죠? 지금 정의당의 대표이시죠. 지난번 2017년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신 분이죠. 근데 이 심상정 비대위가 등장을 해서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을 제기하면서 이 논쟁이 이제 폭발을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친북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한 쟁점이고 좌파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한 쟁점이고 어떤 점에서 보면은 지금 정의당에서 그 모습을 지금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쟁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당을 극복해야 된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기반을 한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이라 부르기보다는 민주노총당이라 부르는 게 당시에 그 유행하는 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친구들이든 제 가족들도 그냥 민주노총당, 민주노총당 이렇게 부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심상정 비대위는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당과 노동조합을 분업하자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경제적 조건,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둘러싼 어떤 경제적 쟁점은 민주노총이 다르고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은 선거나 의회 활동을 뜻하는 이런 정치의 중심을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정치와 경제를 분업하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원래 사회민주정당의 기본적인 노선이 노동조합 이런 노동조합이 그 다음에 선거와 의회는 정당이 하자고 하는 그런 분업이었기 때문에 심상정 씨의 이런 주장 민주노총당 극복이라는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좀 더 주류적인 사회민주정당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당을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놔야 한다. 그래야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당내에서 좌파들은 찬성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비판적인 입장을 당시에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민주노동당이 훨씬 더 의회 중심적인 정당으로 이동해 갈 것이고 노동조합 투쟁은 훨씬 더 경제주의적이고 부문주의적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친북당은 당시에 민주노동당은 거의 대부분의 좌파들이 다 결집한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민통 또 이제 막수주의적 용어로는 이제 스탈린주의라고 불렸던 그런 세력. 그 다음에 이 심상정 씨를 비롯한 그가 대표하는 어떤 이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뭐 당의 성격에 형성하는 데서는 중심적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혁명적 좌파가 일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다정파가 연합해 있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특별히 콕 집어서 친북당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바로 그 당에서 이 스탈린주의자들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 세력들은 현재 지금 민중당으로 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결집되어 있는 그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 친북당의 이미지를 제거하자고 하면서 실천적으로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구속된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 일심회라고 해서 거의 뭐 간첩 수준의 그 취급을 받으면서 구속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명하자는 쪽까지 나갔던 겁니다. 사실 뭐 당이 친북 이미지를 벗어나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나름의 합리적인 문제의식인데 더 나아가서 국가 탄압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당에서 제명하자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그 반대에 또 한편에 부딪혔던 거죠. 어쨌든 심상정 의원이 내놨던 이 안은 그 민주노총 마지막 대대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이 분열을 하죠. 그래서 되게 그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이 스탈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정당, 그게 바로 민주노동당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씨 등이 주도해서 분리해서 나간 정당은 그 진보 신당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대략 한 2008년부터 재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한 2011년까지 한 4년 정도는 이 민주노동당은 약간 좀
한국적인 사회민주정당인데, 다시 말해서 당의 주도권은 스탈린주의자들이 쥐고, 그러나 당의 기본적인 기반과 성격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 스탈린주의자들은 급속하게 인민전선 정책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의 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우파에게 패배를 하고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등장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 민주노동당을 이끌었던 그 스탈린주의 세력들은 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파를 패퇴시키자라고 하는 그 막스주의적 용어로는 인민전선이라 부르는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르주아 정당의 일부하고 선거연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령 어떤 선거구에서 매우 우익적인 후보가 나왔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은 그 우익을 어떻게든 패퇴시키고자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적인 어쩔 수 없이 전술적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가령 그 민주당의 후보가 비록 부르주아 정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노동자 운동이나 피업업자 운동과 일부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우파를 패퇴시키자고 하는 그런 전술적 타협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내놨던 것은 오히려 굉장히 체계적인 선거연합이었던 겁니다. 아예 그냥 부르주아 정당인 민주당과 한편에서는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아예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선거연합을 해서 우파에 맞서자, 이런 식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일종의 이제 이거를 마르크스주의적 용어로는 인민전선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에서는 바로 이런 동맹,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지의 일부와 노동계급이 정당이 연합을 했을 때 선거에서는 분명히 실리를 안겨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결과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들은 계급투쟁에서는 완전히 역효과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급투쟁에서는 산수규칙이 아니라 무엇보다 역학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계급 배경을 가진 정치적 동맹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불력 경향이 있다면 합력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계급투쟁은 오히려 산수가 아니라 역학이었던 거고, 따라서 선거에는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계급투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당시에 민주노동당에게서는 이제 특히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태도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뭐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2009년에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이 공장 점거 파업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최근에 가장 강력한 점거 파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회사는 대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려고 했던 거고, 노조는 이 정리해고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노총, 당시에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 정리해고는 분명히 반대했는데 국유화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유화라고 하는 건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인데, 이 국유화를 반대하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국회 안에서 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이 이런 국유화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이런 민주주의 투쟁, 우파 정권에 맞서는 민주주의 투쟁과 경제 위기에 맞설 급진적인 노동계급 요구를 결합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아예 이 민주노동당이 강령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전의 급진적인 그 요구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온건화된 그런 요구로 삭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강령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을 제약한다라는 부분이 강령에 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생산수단의 소유 구조를 다원화한다는 쪽으로 하나마나 하는 말로 이렇게 후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9년이면은 세계 경제 공황이 발발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반자본주의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노동당은 그로부터 강령을 후퇴시킨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에 노렸던 목적은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강령을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 이후 2008년부터 대략 한 2011년까지 요 민주노동당은 하여튼 엄청난 모순, 분명히 사회민주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이런 정당이라는 모순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분당에 나갔던 이 진보신당, 당시 말해서 심상정 씨, 노회찬 씨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던 그 당입니다. 이 정당은, 이 진보신당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다 정의당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심상정 씨는 지금 아예 정의당 대표가 되어 있죠. 여기에는 좀 지식인들이 상당히 이 당에, 물론 이 정당도 기본적으로 노동자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기반을 두고 있고 노동조합 관료의 중요한 부분이 진보신당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정당이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 지식인들이 상당히 또 선호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신당은 기본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원래 뭐 이전에 분당에 나가기 전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이 사람들을 당시에는 평등파라 불렀고, 그 스탈린주의자들은 자주파라 불렀고, 저희 노동자연대는 변혁파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이들은 이미 민주노동당 안에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전략을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연대 전략 같은 거였는데, 이 사회연대 전략은, 말은 사회연대는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계급이 자신의 요구를 자제해야 된다는 게 원래 사회연대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 같은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계급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바로 사회연대 전략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계급 타협적인 그런 전략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좀 더 강조했던 이런 정당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노동자 정당이었고, 특히 사회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노동자 정당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 소위 말해서 스탈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연합을 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러나 2008년에 분열을 하면서는 기존 민주노동당에 남아있던 쪽은 다수파는 스탈린주의자들이 됐고, 그러나 그 스탈린주의자들이 사회민주정당을 운영해야 된다는 모순이 한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선거에서는 취약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두 당이 합쳐라, 계속해서 부르주아 양당이, 즉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쪽이 계속해서 이 공식 정치권을 지배하는 상황은 못 보겠다, 합쳐라,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11년에는 이 분열한 두 당이 합당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더 단결을 하자라고 하는 건 지지할 만한데, 그러나 이 민주노동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스탈린주의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 세력까지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이름일 텐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그 국민참여당도 포함시키자라고 한 겁니다. 이 국민참여당은 기본적으로는 이 자유주의 세력이고, 특히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가고는 싶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제를 당해서 갈 곳 없이 부유하던 그런 세력이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스탈린주의자들이 그들까지 포함시킨 통합정당을 만들자. 다소 이제 그들 앞서 얘기했던 인민전선 같은 겁니다. 다계급 연합정당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도를 하지만 저희 같은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민주노동당 안에서 한 의견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시절인데, 이 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은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거를 연거푸 좌절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노동자들과 더 단결을 확대를 해야지 이런 자유주의 세력들과 합대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 투쟁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해서 좌절을 시켰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아두셔야 될 것은 스탈린주의자들은 그다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나 연거푸 대의원대에서 부결됐던 안을 다시 한번 또 올려서 마지막에 이제 올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올릴 때는 저희들과 같이 반대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막아도 안 되나 보다. 저렇게 원하니 그래 한번 드러나 줘보자. 이러면서 이제 마침내 당내에서 관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쳤으니까 받아주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침내 유시민이 이끌던 국민참여당까지 통합하는, 그래서 NL이 주도하던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끌던 진보신당의 다수, 그 다음에 중간계급 자유주의자들이 참여했던 참여당, 요 세 당이 합쳐져서 바로 2012년에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을 놓고서 이게 도대체 노동자 정당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당의 사회적 토대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민주주의 정당이긴 했지만 그 당의 기본적인 정책 지향은 상당히 그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일부와 노동계급이 연합을 한다라는 그 정치를 말하는데, 정책 지향은 상당히 좀 인민전선적이었고, 그러나 당의 사회적 토대는 사회민주 정당인, 그러니까 상당히 좀 모순적인 그런 어떤 정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계급 연합이 선거에서는 약간 효과를 내가지고 2012년에 통합진보당이 12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10석, 그 다음에 분당한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5석으로 반토막 났다가 다시 이렇게 하니까 2012년 이 총선에서는 12석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종류의 그 계급연합이 선거 같은 데서는 상당히 어떤 실리적인 혜택을 주기는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급 투쟁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다익선은 계급 투쟁에서 다다익선은 언제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노동계급 내에서 다다익선은 되지만 만약에 계급적인 기반이 다르다면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마차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마차가 꿈쩍도 하지 않듯이 계급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이 연합해 있으면 계급 투쟁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만든 당시 이름은 통합진보당이었는데, 이 통합진보당에서 다시 한번 이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열의 쟁점은 구체적인 게 존재했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모순은 이런 거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주의자들과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어떤 시기에는 연합을 해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 수는 있었는데, 특히 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해서 미 제국주의가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서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의 동고가 굉장히 흔들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남과 북이 대결할 때 남한 체제를 지지하는 반면에 스탈린주의자들은 남북 대결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모순이었던 거고, 물론 계기는 뭐 여러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당내 비례 국회의원 후보를 뽑기 위한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가 이제 하나의 어떤 표면적인 계기였지만, 근본에 깔려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북한을 둘러싼 어떤 근본적인 이견이 특히나 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한 어떤 갈등을 낳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면서 이제 통합진보당이 다시 한번 이제 분열하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당의 시대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한 정당이 하나는 정의당으로,
하나는 민중당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략 한 2000년대까지는 이 국제적인 패턴과 달리 남한에서는 소위 말해서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동거를 했었는데 이 제국주의적 긴장이 한반도에서 상당히 고조되면서 이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분화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정당들이 지금 분립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수의 진보 좌파 세력이 노동자 운동 안에 존재하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의당, 사회민주정당이고 민중당, 이거는 그 막스주의적 라벨로는 스탈린주의 정당. 그 다음에 노동당. 노동당은 지금 상당한 어떤 그 내분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는 좌파 개혁주의 정당이라 불리는 그런 정당입니다. 어쨌든 노동당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복잡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당 안에서 제가 개혁주의 정당이긴 하나 좌파 개혁주의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 국제적으로는 스페인의 포데모스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종류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의 다수파를 이루는 세력이 옛날 사회당 계열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회당 계열은 약간 좀 복잡한 그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인데 약간 좀 이 비주류적 스탈린주의와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주의 이래가지고 그러는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이 나라에서 그 조선공산당에서 박헌영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재호 같은 소수파 입장의 어떤 그런 스탈린주의와 또 한편에서는 그 자율주의와 그래서 어떤 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 같은 그런 자율주의가 섞여 있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포퓰리즘도 섞여 있는 그래서 스페인의 포데모스하고 자신들을 상당히 동일시하는 그래서 상당히 좀 제3세계의 어떤 그런 불균등 결합 발전답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정당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일부 지도자들이 지금 당명을 노동당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노동은 안 된다. 굉장히 좀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논쟁이었는데 이쪽은 어쨌든 노동은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니 기본소득으로 바꾸자라는 논쟁을 걸었는데 당 지도부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당 지도부가 지금 탈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극히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더 주되게는 정의당과 민중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인데 과거 민주노동당보다는 훨씬 더 그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가깝습니다. 이때 주류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태도 문제인데 좌파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입장인 반면에 이 주류 사회민주주의는 어쨌든 시장은 용인하고 그 안에서 노동계급의 복지를 좀 더 지키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주류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정당이고 그 당도 자신들의 강령에서 한국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런 겁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겠다고 하는 강령을 넣었는데 정의당에서는 이 한국 자본주의 민주적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하는 입장이고 또 노동자 투쟁 같은 계급 투쟁보다는 사회적 합의 같은 계급 평화를 상대적으로 좀 더 선호를 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과거 민주노동당이 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가까웠다면은 지금의 정의당은 좀 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가까운 이런 당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의당의 지도부는 운동과 정치를 예리하게 분리시켜서 투쟁은 노동조합에서 하고 자기들은 정치인데 이때의 정치는 의회와 선거 정치를 가리킵니다. 그거를 이제 이 당의 지도자들은 진보에 세속하다, 현대 정당화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질 않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16년, 17년 박근혜 퇴진운동 때 거리에서 아마 정의당의 깃발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노선하고 당의 실천이 엇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급투쟁이 훨씬 더 규정적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의당이 자기들이 거리를 두고자 하는 노동자 투쟁이 소생한 것에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게 바로 정의당의 패러독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민주정당들이 갖고 있는 역설들이죠. 어쨌든 이 새롭게 정치화를 시작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정의당을 하나의 어떤 중간 기착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들은 정의당은 노동자 당이 아니다, 그건 진보정당도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초자파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의당을 기본적으로는 지지를 하되 그 당 지도자들의 그런 계급 협조주의 정치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가지 않는 이런 어떤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중당은 또 하나의 정당인데 지금 현재 이 원내 정당이죠.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지금 한 명을 가지고 있죠. 국제적인 라벨로는 우리가 스탈린주의 정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자민통이라고 부르기를, 자주민주통일이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북한 관료들을 사실상은 정치적으로는 지지를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북한 관료와 남한의 민중당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은 지배계급의 정당이고 민중당은 피업업자들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그 이데올로기가 유사성을 보일지라도 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들이 친화적을 보일지라도 계급 기반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피지배자들의 운동의 일부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 이데올로기만 놓고 보고 그래서 이들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그 지도자들은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민중당의 기반도 상당히 좀 노동계급적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안에서도 특히 그 서비스 연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신들의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도 어떤 특정한 문제를 놓고서는 여전히 어떤 그런 공동행동, 공동전선적인 공동행동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면서 또 그러나 또 상당히 우애롭게 그 스탈린주의에 대한 어떤 이견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서 일단 확 건너뛰어서 자 그러면은 그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 선거 때마다 이제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수의 진보 정당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정의당과 이 민중당은 민주노총 안에서 상당한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이렇게 진보 정당들이 분립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들과 그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크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밥 먹는 식탁의 다리는 기본적으로 4개지만 최소한 어쨌든 식탁이 서 있으려면 다리는 3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단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선거 대응 문제, 또 하나는 공동 투쟁의 문제, 마지막으로는 혁명적 정당 건설 문제,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자 운동 안에는 복수의 진보 정당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선거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정당들에 맞서서 노동자 진보 정당들이 연합을 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어떤 일은 최대한 최소화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서 정의당, 민중당이 서로 나와서 싸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부르주아 정당들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러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든 한국당과 민주당을 선거에서 패퇴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민중당하고 정의당으로 노동자 정당은 후보가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두 당이 정당을 합치는 건 아니어도 후보는 단일화시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노동자 후보들이 분열해서 부르주아 정당들에게 그 좋은 일을 시키는 일들은 좀 피하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노동자 지구 같은 데서는 노동자 정당의 들이 좀 더 이 선거 연합 같은 방식을 통해서 단결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죠. 지난 4월에 창원 성산구도 이제 거기도 대표적인 노동자 지구인데 정의당하고 민중당이 마지막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지를 않았고 다행히도 노동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 시켜준 겁니다.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니까 한쪽에 몰아서 야 저기는 안 되겠다. 한국당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정의당에게 몰아주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된 겁니다. 뭐 사실 이제 노동자들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실리적이고 현명할 때가 많죠. 두 번째로는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이 공동전선에 입각한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선거에서 서로가 경쟁을 하고 그럴지라도 특히 노동자들의 상대로 한 공격, 그것이 최저임금제가 될 수도 있고 탄력근로제가 될 수도 있고 노동법을 개혁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서는 정의당, 민중당, 노동자연대를 지지한 노동자들이 다 단결해서 함께 싸우자. 선거에서 척졌다고 투쟁에서까지 척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함께 단결해서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서 같이 싸우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런 어떤 노동자들을 단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장 수미일관되게 제시하는 게 바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힘이 이런 투쟁 속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현재 이런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분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듣고 이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토론을 좀 더 역사적이고 국제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저 뒤에 계신데 찰리 킴버가 공저한 영국 노동당의 역사를 서점에 가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에 대해서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통합진보당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약간의 어떤 그런 상이한 계급들이 연합한 정치정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중간계급적인 그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 유시민의 정당과 그 다음에 심상정과 노회찬 씨가 주도했던 그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또 한편에서는 이제 친북 스탈린주의 세력들이 연합을 만든 당입니다. 상당히 약간 좀 모순은 있죠. 물론 저희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노동자연대는 아니었고 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 역사적으로 막스주의에서는 입당전술이라고 불리는 정책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그런 그 당에 바꿀 수 있다. 그 당을 혁명적인 정당으로 바꿀 수 있다. 들어가서 그런 입장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정치 환경을 발굴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미래의 그 청중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입당 전술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들을 거기에 어떤 그 당을 분석하는 데서 핵심 세력으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이 상이한 세력이 연합을 했다는 것이 언제나 분열을 낳는 건 아닌데 이 선거 뒤에 이 선거 결과를 놓고서 이 세 조직 중에 자신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견이 생긴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선거 부정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면서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근본적인 어떤 정치적 갈등들이 폭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민주주의 계열과 자유주의 계열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통합진보당에는 스탈린주의자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 질문하신 분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 문제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스탈린주의자들이 지키고 있던 그 당에서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 사실 이 나라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탄압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스탈린주의자들은 이 정치 연합을 하기를 상당히 선호하는데, 그걸 통해서 나름의 자기들의 탄압으로부터 어떤 방어를 해줄 우산을 원했던 건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그 선거 결과물을 놓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그 결과물을 놓고 싶지 않아서 분리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 단결을 고집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합진보당은 스탈린주의자들만 남게 된 상황이니까 박근혜 정권 같은 우파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탄압하기가 용이했던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국가에 의해서 그런 피아갑자들의 정당이 해산되는 것은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쪽에서 이제 자신들이 아닌 쪽에서의 자신들을 방어해 줄 때를 원했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사회민주주의자들 쪽에서도 변호를 해주기를 원했고, 또한 우리와 같은 혁명가들에게도 와서 변호를 해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마지막에 권영길, 노회찬 씨하고 함께 그 증인석에 서가지고 그들을 방어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박근혜 정권은 명백히 어쨌든 노동자 정당인데, 통합진보당 아무리 이 스탈린주의자들만 남았어도 노동자 정당인데, 그것을 마치 이들을 북한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하고 똑같은 것처럼 몰아가면서 해산시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거를 이 민주적 권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서 엄연한 정치적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탄압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고, 그래서 나가서 증언도 했고,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해산은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또 노동자 운동의 엄청난 괴멸을 뜻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은 해산시켰지만 노동자 운동의 성장은 막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 2010년에는 자기도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나는 그런 어떤 일을 당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정의당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약간 서구의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과 정치를 그 지도자들을 예리하게 분리시켜내고 그러긴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러질 않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16년, 17년 박근혜 퇴진운동 때 정의당도 거리로 나와야 했던 겁니다. 사실 그들 지도자들의 주장에 기초한다면 그들은 의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2016년, 17년 퇴진운동 때 그들도 거리에 나와서 그 시위에 참가를 해야 했던 거죠. 그게 일종의 모순인 거죠.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주노동당은 좀 더 좌파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규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반면에 이쪽에서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노동자들의 처지,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그리고 투쟁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투쟁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정당이기 때문에 아직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아니거든요.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당연히 자본주의 정부로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런 처지에 놓이지만 아직 정의당은 집권하지 않은 야당이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는 지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그들은 그 투쟁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다른 투쟁과 상호 연결시키는 쪽으로 어떤 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그 투쟁을 어떻게 하든 노동자들에게 좀 더 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 지어줄까,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이 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큰 강조점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즉각적인 개선 이런 측면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다수파가 돼서 모종의 입법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뭔가 개선하겠다는 쪽에 훨씬 더 강조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의 그 투쟁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는 지지를 하지만 그 투쟁을 더 발전시켜서 이 투쟁과 저 투쟁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파업을 더욱더 일반화하자 이런 주장들을 보통은 내놓기보다는 어디에서 투쟁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에서 이런 걸 입법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소수하니까 선거에서 우리를 더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쨌든 노동자들이나 천대받는 사람들의 투쟁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만 그 투쟁을 더욱더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입법화하는 방식에 훨씬 더 강조점이 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정의당 안에서도 이 일종의 그런 주류적인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그 당대표 선거에서도 민주적 사회주의를 걸었던 양경규 후보와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의 주류적 입장을 대변하는 심상정 후보가 경선을 치렀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걸었던 양경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뭐 바깥에 있었고 투표한 것도 없었지만 신문이나 이런 데서 글을 통해서 양경규 후보의 얘기가 좀 더 옳다라는 식의 어떤 거의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양경규 후보가 대략 한 16%를 얻어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당선을 했죠. 그러나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당선한 심상정 대표가 약간 입장이 약간 또 좀 급진적인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진적인 말을. 그 다음에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자 정당들이 적어도 이렇게 공식 정치권 안에서도 그 다당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노동자 정당이 공식 정치권 안에 있지는 않고 정의당이라고 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민중당이라고 하는 스탈린주의 정당과 비록 의석은 없지만 노동당이라고 하는 좀 좌파 개혁주의 정당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노동자들의 뭐 정당들이 여러 개 분립하는 것은 뭐 노동계급의 의식이 기본적으로는 단일하지는 않으니까 소수의 혁명적인 노동자들도 있지만 뭐 또 더 많은 노동자들은 개혁주의적이고 그 안에서도 또 뭔가 어떤 좌우를 찾아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안식처를 찾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다당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선거주의를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그런 정당입니다. 반면에 이제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스주의적 라벨로 이제 스탈린주의 정당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그러나 공식 정치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더 선거주의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의 북한 압박 이런 문제에서는 정의당과는 굉장히 좀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중당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점 때문에 미국의 악행에 맞서는 그런 운동을 건설할 때 저희들이 종종 민중당하고는 이 연합을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자 정당들은 이 현재 한국에서는 여러 개 분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 분립되어 있는 상황들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공동의 행동, 공동의 선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공동의 투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늘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과연 이 분립되어 있는 노동자 정당들이 어떻게 좀 더 단일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수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정당들에 맞서서 노동자 정당들이 선거에서 가급적인 단결해 보는 게 좋겠다.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하게는 어떤 노동자들이 공격받는 쟁점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노동자 정당들과 정치적들이 단결해서 함께 그 공세에 맞서 싸우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전술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여기 오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